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안의 흔적의 역사 27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비가 좀 내리는데 뭐 그러네요. 이게 방송이 될 때는 뭐 안 내릴 수 있겠지만 이번 주는 변명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임진왜란 때 그 탕금대 우리가 뭐 흔히 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탕금대 전투에서 패한 신립장군을 위한 뭐 한마디 변명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임 기자는 그 신립장군 이야기를 아시죠? 어떤 인물로 알고 계세요?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좋은 장군이 아닌 걸로. 뭐 저기 용감했지만 지략은 네. 없는 그런 인물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군이 뭐 조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신무기잖아요. 근데 네. 쓸데없이 배수의 진을 치고 탕금대에서 싸우다가 바보같이 몰살당했다. 뭐 이런 뭐 정도 그런 인물로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신립장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이제 없는 말도 아니죠. 서해 유성룡이 징비록에 썼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랬냐면 이런 평을 합니다. 신립을 이렇게 하냐면 신립은 원래 날쌔서 당시에는 이름을 얻었지만 전투의 계책에는 부족한 인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책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무능하다 이런 뜻인가요? 이거는 뭐 그렇다는 얘기죠. 유성룡이 또 뭐라 그랬냐면은 장수가 군사를 쓸 줄 모르면 그 나라를 적군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립 같은 무능한 장수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망할 징조에 뭐 이르렀다 뭐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유성룡만 그런 게 아니고 명나라 장수 이여송 예. 이여송도 신립장군을 나쁘게 평했다면서요. 예,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여송이가 그 조령이라는 고개를 넘으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천의 요새를 두고 지킬 줄 몰랐다니 이 신립장군은 정말 지모가 부족한 장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조령이 사실 어디냐면은 경북 문경에서 충북 괴산으로 넘어오는 굉장히 고갯길이거든요. 사실 충북도 굉장히 그 오지가 많거든요. 네. 경북도 그렇고요. 그 해발이 642m라는데 이 천의 요충지라는 거죠. 그 신립장군이 이런 그 천의 요충지를 버리고 충주에 가서 굳이 배수의 진을 쳐가지고 대패한 것을 두고 이제 이 여성이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초전의 패전 책임이 신립에게 있다고 한 거네요. 뭐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조선의 종묘 사직이 급속도로 기운 책임 이것이 이제 전적으로 신립에게 있다라고 이제 여긴 겁니다. 이걸 많이 먹었겠네요. 그렇죠. 욕바지 노릇을 뭐 했다 그러는 거죠. 그 당시에도 뭐 신립이 전쟁 중에 밤낮으로 잠을 잤다든지 뭐 군일이 해이했다든지 뭐 장수와 병사 간의 불통이었다든지 뭐 술에 취해 있다든지 네. 포악한 성격의 뭐 외곤을 업신여겼다든지 뭐 이런 장수로서 기본 자질까지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조선시대 내내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민간에서는 또 신립 장군이 그 영웅으로 이렇게 그 구전으로 내려오긴 했는데요. 네. 사드부의 평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안 좋은 평가였다 그러는 거죠. 음. 예를 들자면 이제 임진왜란 후에 200년이 훨씬 지난 1801년인데 그때가 이제 순조 1년 때였는데 그 유명한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떠나면서 탕금대를 지나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시를 하나 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강복판에 불쑥 탄금대가 튀어나왔네. 신립을 일으켜 얘기나 좀 해봤으면 어찌하여 문을 열고 적을 받아들였는지라는 뭐 시를 음. 남겼습니다. 이 시가 그 탕금대를 지나며라는 시인데요. 네. 신립을 일으켜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만큼 답답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 험준한 문, 그 조령이죠. 거기를 두고 네. 탕금대에다 배수의 진을 쳤느냐. 그래서 음. 다사는 신립을 깨워서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라고 이제 음. 답답해하는 그런 심정을 토로를 했죠. 다산이 신립장군에게 그 배전의 표시를 해두었다가 칼을 찾으러 간 멍청이라고까지 표현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멍청이라는 표현이 사자성어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각주구검이라는 고사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 각주구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초나라 시대, 초나라 사람 그러니까 그 춘추 시대인데요. 이 배를 타고 가다 칼을 빠뜨렸는데요. 이 사람이 칼이 빠진 지점 네. 배전에 이게 칼로 이렇게 긁어서 이제 표시를 해줬다는 겁니다. 작은 칼로 당금으로. 그런 뒤에 배가 이제 나루에 닿으니까 그 표시를 해둔 배전의 물 음. 밑에 가가지고 찾았으니까 그 네. 칼을 찾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떨어뜨렸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지켜보면서 이제 아유 저렇게 각주구검하는 멍청이도 있네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산은 신립장군을
전략 전술의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어리석은 멍청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대부,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들의 평가, 이런 사람들은 사대부의 평가는 신립장군을 임진왜란 패전 의 상징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립장군이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한 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지만 과연 이제 신립장군 혼자만에 다 이렇게 화살을 맞을 수 음, 있느냐? 그를 위한 변명 한마디쯤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것저것 들춰봐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신립장군을 편든다기보다는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논문이나 책이 몇 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미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논문 목록 뭐 이것도 있거든요. 한번 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네, 꼭 참고해 보세요. 네. 그 신립이라는 인물은 좀 어떤 인물이었어요? 역사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녹록한 장소는 아닙니다. 22살에 묵과에 급제를 했고요. 네, 함북 온성 부사 시절 1583년 이야기인데 또 굉장한 무공을 세웁니다. 음, 훈련시킨 기병을 데리고 북방을 어지럽히는 여진족 무리들을 뭐 섬멸했다는 뭐 그런 그 무공이 나오거든요. 선조실록, 네, 수정실록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진족 추장이 1만여 기병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가서 그 함북이죠. 네. 종성이라는 동네를 이틀째 포위를 했다. 온성부사 신립이 기병을 이끌고 구원하자 적이 허둥지둥 도망갔다. 이런 기록이 음, 있습니다. 무용담도 화려하다면서요. 예, 그랬다 그러는데 오랑캐 하나가 이 백마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막 휘저으니까 신립이 단 한 발의 화살로 거꾸러뜨렸고 이후에 적의 기세는 바람에 휩쓸리는 갈대처럼 무너졌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네. 조선군을 포위하면서 기세등등했던 오랑캐들이 신립의 얼굴을 알아차리고는 온성 영공이 왔다, 온성 부사가 왔다 이러면서 이제 주랭랑을 쳤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임금님의 사랑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뭐 굉장히 예뻐했대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이 신립의 장녀를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했던 그 신성군이 있거든요. 신성군의 부인으로 맞이했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립이 임금의 사돈이 된 거죠. 근데 어째서 신립장군에 대한 평가는 좋지가 않을까요? 이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그 징비록 뭐 사고하지 않습니까? 네. 유성룡이 징비록을 쓰면서 신립 장군을 아주 부정적으로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음,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유성룡의 징비록은 어떤 책인가요? 독자 입장에서는 좀 궁금할 건데요. 맨날 뭐 네. 징비록 하면서 막상 물어보면 사실 뭔지 잘 대답을 못 하거든요. 유성룡이 징비록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징자가 뭐냐면 잘못을 징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비자는 후한을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냐면 내가 지난날의 잘못을 징계해서 후한을 경계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이 바로 이것이 이제 내가 징기록을 저술한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징계해서 후한을 경계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상하네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류성룡이 신립장군을 나쁘게 평가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성룡이 실리 뭐라 그러냐면 장수로서의 됨됨이를 이렇게 폄훼를 음,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만 그래도 훗날의 경계가 되겠기에 상세히 기록해 둔다라면서 이제 상금대전 후에 이제 뭐 그런 패전을 네. 기록을 하는데요. 이 대목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성룡이 신립을 징비하고 있잖아요. 원래 음, 징비라는 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징비하는 네. 건데 이 대목에서는 이상하게 신립을 징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거죠. 어쨌든 이게 정말 이상하네요. 자기 자신이 아니고 왜 신립일까요? 징비록 보면 이제 신립이 장군감이 못 되는 걸로 계속 나옵니다. 네. 뭐냐면 성질이 급하고 사납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용렬한 장소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자면 유성룡이 이제 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그 네. 신립한테 지방 순찰 좀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징비록에 뭐라고 표현돼 있냐면 갔다 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신립은 성질이 잔인하고 사납다는 평판이 있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죽여서 자신의 위험을 내세웠다. 음, 수령들이 신립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길을 닦았고 지나칠 정도로 대접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신립이 유성룡을 찾아왔기에 외적의 형세를 한번 물어봤다 그랬더니 신립은 걱정 없다고 가볍게 여겼다. 도무지 반성하거나 깨닫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립이 또 오랑캐를 선멸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아까 네. 이 여진조 그 때문에 아주 의기양양해서 외적마저 업신여길까봐 그 견식을 갖춘 이게 좀 사람들 모두도 걱정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신립을 그 중국의 전국 시대 조나라 장수인데요. 조괄
조갈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갈이 누구예요? 조갈이 누구냐면 전국시대 조나라 장수인데요. 맹장이에요. 맹장이긴 네. 한데 이 당시에 강대국이 진나라였잖아요. 결국 진나라한테 이제 다 멸망이 되는데 진나라를 얕잡아오고 전투를 벌이다가 무려 음. 40만 대군이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다 사로잡혀 갖고 결국은 이제 생매장되는 그런 아주 그냥 참담한 패배를 몰살시켰거든요. 네. 거기 패장이잖아요. 결국 이제 조나라가 그 이제 후유증 때문에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럼 조선의 조갈이라면 류성룡이 신립을 조선을 위기에 빠뜨린 인물 이렇게 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어땠어요? 이제 그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4일 왜군이 부산진을 침략함으로써 이제 시작되는데 파죽지세인 거죠. 그때 이제 네. 조정이 큰 혼란에 빠집니다. 대관들이 뭐라 하냐면 대신 중에 한 분을 채찰사 그러니까 전쟁 총지휘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상소를 올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선조가 그 이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유성룡을 채찰사로 임명합니다. 그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인데요? 징비록을 보면 이제 채찰사가 된 유성룡이 병조판서 김흥남 이 사람도 문신이거든요. 예. 그 부채찰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총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모두 문관이 되는 거죠.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립이 그때 유성룡한테 뭐라 그러냐면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가 먼저 내려가야지 문신들이 내려가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전황이 매우 급박하니까요. 네. 그래서 외병의 선봉이 벌써 이제 뭐 그 밀양 대구를 지나가고 조령 아래까지 오는데 뭐 그런 소식도 들렸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도 안 내려갔어요? 내려갔습니다. 이일이라는 사람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신립이 그 사람을 지원하러 내려가는 건데 네. 문신이 아니라 무신, 그러니까 장수인 내가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유성룡은 어떻게 했어요? 이 징비록을 보면 이제 유성룡이 그 신립의 말을 이제 임금한테 전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의견을 따라갖고 신립을 이제 도순변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립이 내려가기로 이제 한 거죠. 그러면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징비록 보면 이상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신립이 대궐 문 밖에 나가서 직접 무사를 모집했지만 따라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신립은 내가 그러니까 유성룡이 모아놓은 군사들이 많은 것을 보고는 얼굴에 노한 빛을 띄었다. 그 신립이 그러면서 이제 신립이 김흥남을 가리키면서 네. 그 나에게 그러니까 유성룡에게 이런 분을 대감히 유성룡이 데려가서 무슨 일에 쓰겠습니까? 차라리 소인 그러니까 신립이죠. 소인이 채찰사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징비록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그러니까 유성룡은 무사들이 신립을 따라가지 않아서 신립이 노여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웃으면서 다 같은 나라 일인데 어찌 뭐 이것저것 구별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신립 장군이 급히 가야 된다니까 내가 모아둔 군관이라도 먼저 데리고 떠나시오라고 했다. 그 신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시리에 가득 찬 기색으로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립은 매우 용렬한 장수다. 사람들을 모집했지만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은 또 유성룡이 모아둔 군관들을 데리고 출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화를 벌컥벌컥 네. 내면서요. 근데 신립이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가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전쟁통이니까 네. 채찰사뿐만 아니라 부채찰사까지 다 문관으로 채워야 됐을까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랑캐 선멸에 뭐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신립 그 장수인데 그 처음부터 배제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무장이 뭐 어떤 신립이라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이 아니었냐. 그래서 그 신립으로서는 전쟁을 하는 데는 무장이 나가야 된다고 이제 자기가 손들고 나간 거지 무슨 화를 내거나 그런 거냐 이렇게 판단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관들은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예. 그 사람들이 무관들을 관리하고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면서 병력을 지휘하는 거는 이렇게 별로 가능하지도 않고 문제일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립이 문신인 김흥남보다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네. 라고 이제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류성룡, 김흥남은 전쟁에 안 간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신립이 이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네. 유성룡이 군말 없이 병력을 인계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재미있는 차관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채찰사, 부채찰사, 그러니까 유성룡, 김흥남 둘 다 전선에 안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서 어떤 연구자는 뭐라 하냐면 유성룡이 별로 출전할 생각도 없으면서 굳이 나가겠다는 거는 좀 쇼 아니냐 이렇게 또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네. 분도 있어요. 쇼가 과연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쨌든 신립이 이제 이 조선군을 끌고 내려갔는데 대부분 오합지졸에
8천 명 정도 불과했는데 그것도 이제 전부 그 주변에 뭐 도읍에 이제 어떤 고을에서 이제 끌고 막 네. 이렇게 모집하고 그런 군졸들이어 갖고 뭐 오죽했겠어요. 오합지졸이지. 음. 장비도 시원치 않았다면서요. 뭐 그랬다 그럽니다. 인력도 장비도 변변치 않았다는데요. 근데 좀 이상한 거는요. 실록을 보면은 서예집에 이렇게 나옵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병기 창고에는 뭐 비격진철래라고 우리가 흔히 네. 옛날에 배웠던 그런 포도 있었고, 음. 그다음에 천지, 현, 황자, 대포 뭐 이런 대포하고 소포 이런 그 총들, 포 이런 게 좀 있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 말은 창고에 무기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 유성룡 서예집에 나오니까요.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신립군이 그런 총포로 무장해 갖고 화약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도무지 알 수 없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신립장군이 화가 난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난 것은 하여튼 나중에 서인의 영수 중에 서인이 있잖아요. 송시열. 음. 그분이 이제 신립의 묘갈명이라 그래 갖고 죽은 사람의 행적을 적는 묘에 이렇게 네. 적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성룡을 은근히 비난합니다. 그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장수와 재상이 서로 맞지 않고 성공을 이룬 적은 예부터 없었다. 또 당시 재상, 그 유성룡을 가리키는데요. 평소에 그러니까 신립을 좋지 않게 여겨서 그것을 막고자 했다. 음. 이에 이제 신립이 말하기를 지금이 어찌 재상께서 해묵은 앙금을 안 갚음할 때입니까? 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평소에 둘 사이에 쌓인 앙금이 많았다는 거네요. 송시열의 묘갈문을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없죠. 어쨌든 간에 이제 네. 송시열 글에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유성룡이 전쟁터에 나가는 신립에게 다분히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표현이 음. 있는 거죠. 근데 신립을 위해 변명을 해도 신립은 패장인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여성도 안타까워했지만은요. 신립이 왜 천의 요새라는 조령을 버리고 죽을 자리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충주 탕금대 그것도 이제 배수의 진을 쳐서 전멸했나 그런 의문은 풀어야 되겠죠. 왜 그런 바보 같은 전술을 썼을까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니고요. 염두에 둘 것은 좀 있습니다. 어떤 점을 감안해서 봐야 돼요? 이게 당시에 조선의 군사제도가 재승방락이라는 체제였거든요. 이거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재승방락이라는 게 뭐냐면 유사시에 여러 군사 지역의 군사들을 특정한 장소에 직결시켜서 이제 대처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게 조정은 어떻게 하냐면 재승방락의 군사 지도자를 중앙에서 내려보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방어 체제가 단점이 뭐냐면 신속하게 대규모의 전쟁, 음. 침공을 받으면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성룡이 이 재승방략 체제의 약점을 간파했어요? 예, 뭐 이미 뭐 1년 전부터 이렇게 했다는데 징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승방략 체제에서는 네. 전쟁이 남은 모든 군사가 모여서 조정이 내려보내는 지휘관만을 기다리는 형편이 됩니다. 만약에 장수가 오지 않고 적의 공격을 받으면 군대는 흩어지고 결국 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음. 징비록에 나오는 말이죠. 임진왜란 때 그 병폐가 드러난 거네요. 그때 이제 징비록에서 지적했듯이 고쳤으면 되는데 고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성룡이 말은 했지만 고치지 못한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외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경상감사가 김수라는 분이었는데 네. 재승방략에 따라서 이제 각 수령한테 이제 소속 병력을 데리고 대구로 직결하라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근데 외병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이제 파견을 했는데 순변사를 파견하는데 네. 그 사람이 재승방략의 지휘관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외병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직결했던 병력이 겁을 집어먹고 이제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유성룡이 걱정했던 대로 됐네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일이라는 분이 먼저 내려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순변사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승방략의 지도자로 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4월 20일 날 겨우 이제 문경으로 접어들었는데 고을에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6천 명을 모았지만은 군대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뭐 그런 정도였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싸움이 되기가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일 조선군이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이제 상주에서 우리가 흔히 네. 아는 그 고니시 육기나가가 이끄는 외병 정예병에 이제 대패를 하는데 그게 4월 25일 날 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신립은 언제 출전한 거예요? 상주 전투가 25일 날 했다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루 뒤에 26일 날 도착을 했답니다. 이미 때가 늦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조선군의 전략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앞서서 출전했던 이일이 네. 재승방략으로 이제 병력을 받아서 대구에 직결한 군사들을 지휘해가지고 외병의 북진을 막으면 네. 또 신립은 조령을 중심으로 해갖고 중령이라든지 추풍령 방어선을 연결해서 방어선을 구축한다 뭐 이런 전략이었겠죠. 근데 조선군이 너무 빨리 져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질을 빚었죠 처음부터. 근데 신립은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아까 26일 날 도착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주 남쪽에 이제 주둔을 하고서 조령을 정찰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다가 아까 얘기했던 상주 전투에서 참패한 이 일이 예. 이제 신립을 찾아와서 죽여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패했다 이런 음. 그 패전의 소식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부하들은 조령에서 싸우자고 했다면서요. 근데 신립 장군을 따라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참모로 그 종사관이라 그러는데 김여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 신립한테 중과부적이니까 조령에서 방어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제 청했다는데 신립 장군이 반대를 했다 그럽니다. 조령에서는 자기의 장기 기마병으로 왜 오랑캐들을 무찔렀다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장기인 기마병을 활용하기 힘들다. 그 들판에서 싸우는 게 낫다. 이렇게 음. 이제 고집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신립 장군이 이렇게 패전의 책임을 뒤집어 쓴 거네요. 그렇죠. 이제 탕금대 배수의 진을 쳤다는데 그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은 앞에 논이 많아가지고 네. 기병들이 말 달리기에 이게 불편했다. 왜냐하면 이제 빠지잖아요. 네. 뭐 지적을 했다 그러고 28일부터 이제 외병이 3군으로 나눠서 쳐들어오고 음. 포위당하는 거죠. 주력군은 충주성으로 들어가고 좌군은 뭐 강변 따라서 내려오고 우군은 산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제 가서 상류를 따라서 강을 건너고 이래서 뭐 실록에 보면은 병기가 햇빛에 번쩍이고 포성이 천지를 진동했다라고 전합니다. 음. 그럼 신립 장군을 비롯해서 조선군이 장렬하게 다 산화했겠네요. 그렇습니다. 포위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을 수 있고요. 그 도망가지 않았다 그럽니다. 신립, 김여물 아까 얘기했던 그 네. 분들이 뭐 활을 쏘아가고 수십 명을 적을 죽인 다음에 모두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리고 충주 목사, 그다음에 조방장 뭐 이런 그 장수들을 하고 이제 그 이 수령들 전부 네. 전사를 하고 빠져나온 장수들은 불과 2~3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정말 신림은 패장인 게 맞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적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왜군에 포위되기도 하고 네. 또 이 기병 중심의 돌격 감행 뭐 이런 걸로 해서 스스로 진영을 무너뜨리고 또 배수의 진을 쳐가지고 퇴각로를 스스로 없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패전을 했어도 이제 패잔병들을 수습해갖고 후위를 도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패전의 책임을 다 신립 장군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신립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는 쉽지만 네. 뭐 혹시 그랬겠냐라는 걸 한번 이렇게 궁금증인데요. 네. 신립이 사실 병력을 이끌고 도착했을 때 이미 전세는 걷잡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갔던 이게 2일 네. 또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령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을 어떻게 해도 오합지졸 조선군이 막을 수 있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령에는 관문이 하나가 아니었다면서요. 예, 그랬다는데요. 세제뿐만 아니라 몇 개의 통로가 더 있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적이 조선군을 공격하는 차면서 다른 통로로 주력 부대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자칫하면은 도성의 임금, 조정 아무것도 모른 채 하여튼 기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 주력 우리가 이제 지키고 조령을 지켰다 그러면 그 조선군은 막혀 있잖아요. 네. 고립돼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끔찍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지 않았나. 그 조선의 종묘사직 창졸간에 무너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립 장군의 선택을 변명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립으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승선 없는 조령보다는 적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배수의 진을 치는 게 아니냐. 충주가 사실 교통이 요충지고 충주를 장악해야지만 왜군도 보급로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군이 충주에 있는 조선군을 우회해가지고 북상을 했다가는 보급로가 끊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연구를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음력 4월이 조선군한테 유리한 서풍이 충주 네. 지역에 불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군에 유리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신립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았겠냐. 신립의 이 입장에서 보면은요. 네. 잘난 임금, 뭐 종묘사직, 그래서 시간을 벌게 하려는 게 아니었겠느냐. 오합지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옥세를 각오하고 왜냐하면 정규전에 약하기 때문에 네. 그 병졸들이 그래서 탄금대에 배수의 진을 친 게 아니냐. 실제로 그 신립장군 군대가 그 하여튼 산화의 길을 아까 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빠져나온 장수가 뭐 2~3명 불과했다 그러는데요. 다른 군대들은 사실 지리멸멸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달리 투혼을 발휘했던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초반의 패배의 책임을 신립 장군에 돌리려는 것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연구도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조정을 이끈 사람들이 동인이었다는 거죠. 그 동인의 영수가 또 유성룡이었다 이렇게 네. 나오는 건데요.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인 조헌이 네.
외적은 반드시 침략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침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저것들은 말이죠. 모두 서인들이 네.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인심을 교란시키는 거다라고 음. 구별지어 배척했다. 그것 때문에 조정에서는 감히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라는 게 음. 1591년 3월 1일자 수정실록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 1년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내침설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두 인심을 교란시키는 서인 무리 이렇게 몰아붙였다는 거네요. 요즘에 그 종국몰이라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서인몰이라고 했다고 할 수 네. 있을까 싶은데요. 그 조정에서는 어쨌든 간에 공론을 싹 아예 그냥 싹을 음. 잘라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최종 책임이라는 게 사실은 뭐 장수 하나가 아니라 네. 국정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선조 그다음에 이제 그 시대의 정사 공론을 이끌어간 집권 세력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화살을 탕금대 전투에서 패한 신립 장군에게 오롯이 그 쏟아낸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립 장군을 초지일관 용렬한 인물로 몰아붙인 징비록의 내용이 좀 꺼림직하다 이 말씀이시죠?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너무 이게 좀 부정적인 그 시각으로 나오니까 음.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유성룡을 폄훼할 수는 없잖아요. 워낙 공이 많은 사람이니까. 당연합니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라도 이순신 장군을 추천한 것은 뭐 망고의 업적이다 이런 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호이익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네. 유성룡을 두고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흔히들 유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나라를 위해 활약을 펼쳤다라고 말한다. 이거는 작은 일이다. 그러나 네. 나라를 잃지 않은 것은 오로지 이충무공 한 사람뿐이었다. 덕분이다. 만약에 유성룡 선생의 추천이 없었으면 이충무공은 그냥 일반 병사와 함께 싸우다가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난 그런 그 병사의 한 분이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징비록을 쓴 것도 류성룡의 공인 거죠. 물론입니다. 이게 지금 임진왜란이라는 어떤 미중의 국난, 그걸 회고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제 경계한 어떻게 보면 생생한 기록인데 이분의 어떤 그 이 징비록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은 선조실록이 굉장히 거의 그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 사관들이 불태우고 막 그 사초를 불태워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록 중에서 가장 이게 소략하고 내용이 안 좋은 게 선조실록인데 그 네. 선조실록을 굉장히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징비록이라든가 어떤 그 유성룡 공 이거를 폄훼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징비록은 어디까지나 서해 유성룡의 개인 시각에서 쓴 기록물이다. 그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록과 같은 정사가 아니라는 거여서 인물 사건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이런 것도 결국은 서해 유성룡의 시각이다. 그러니까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뭐 신립을 위한 변명을 한마디 하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누구든 죄가 없는 자가 신립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을 한번 하고서 끝을 네. 맺고 싶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